제11장 소설의 새로운 장은 연극의 새로운 장면과 같다. 독자여, 이번 막에서는 밀코트에 있는 조지 여인숙의 방 하나를 상상해 주기 바란다. 여느 여인숙의 방처럼 커다란 무늬의 벽지를 바른 벽, 여느 여인숙에나 있을 법한 양탄자, 가구, 난로, 선반 위의 장식들, 그림들, 조지 3세의 초상과 황태자의 초상, 울프 장군의 최후 장면을 그린 그림, 천장에 달린 기름 램프가 활활 타오르는 난로의 불빛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 불가에 내가 망토와 보니 차림으로 앉아있다. 나는 머프와 우산을 탁자에 올려놓고 으스스한 10월의 날씨 속에서 16시간이나 달려오느라 차갑게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있다. 새벽 4시에 로튼을 떠났는데 이제 밀코트의 시계가 정각 8시를 울리고 있다. 독자의 눈에는 내가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마음은 그리 편치 못하다. 마차가 멈췄으면 나는 누군가 나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인숙 심부름꾼이 나를 위해 놓아준 나무 계단을 내려서면서 나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손필 때까지 실어갈 마차가 보이기를 기대하며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애의 양을 찾는 사람이 있었는지 종업원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없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나는 방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온갖 의심과 두려움으로 머릿속을 어지럽히며 기다리고 있다. 아무 경험 없는 젊은이가 모든 연결고리에서 끊어진 채 가야 할 항구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기에는 갖가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세상에 혼자 덜렁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아주 야릇한 기분이었다. 모험의 매력이 그 감각을 누그러뜨리고 자존심의 온기가 그것을 데운다. 하지만 그 뒤에는 두려움의 진동이 그것을 어지럽힌다. 30분이 지나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자 두려움이 더 커졌다. 종을 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동네에 손필드라는 곳이 있나요? 내 호출에 대답한 종업원에게 내가 물었다. 손필드요? 모르겠는데요. 마담,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그가 나가더니 금세 다시 나타났다. 혹시 에어양이세요? 맞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벌떡 일어나 머프와 우산을 집어들고 여인숙 복도를 종종 걸음쳤다. 열린 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고 램프가 켜진 거리에 말 한 필이 끄는 탈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이게 당신 짐이겠죠? 그 남자가 나를 보고는 복도에 있는 내 트렁크를 가리키며 약간 무뚝뚝하게 말했다. 네. 그는 마차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탈것에 짐을 실었다. 나도 거기에 올라탔다. 그가 문을 닫기 전에 나는 손필 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10km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1시간 반은 걸릴 거요. 마차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자기 자리에 올라탄 뒤에 그가 출발했다. 마차가 아주 천천히 달렸으므로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다. 드디어 여행이 끝나간다는 게 다행스러웠다. 우아하지는 않지만 편안한 좌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느긋하게 많은 생각을 했다. 하인이나 마차가 소박한 걸로 봐서 페어팩스 부인도 그리 화려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편이 훨씬 좋아. 호사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본 건 한 번뿐이지만 그때 아주 비참했잖아. 그녀가 어린 딸과 둘이서 사는 걸까? 그렇다면, 그리고 그녀가 조금만 상냥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난 최선을 다할 거야.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보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건 안 된 일이지만 로드에서는 사실 그런 결심을 했고 그대로 노력했고 사람들이 눈에 들 수 있었어. 물론 리드 부인의 집에서는 나의 최선이 항상 비웃음만 샀지. 페어팩스 부인이 제2의 리드 부인이 아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녀에게 묶여 있을 필요는 없어.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광고를 내면 돼. 이제 얼마나 온 걸까? 나는 창문을 내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밀코트가 뒤로 멀어지고 있었다. 불빛이 많은 걸로 봐서 로튼에 비할 수 없이 꽤 커다란 마을인 듯 했다. 우리는 이제 마을 공유지 같은 곳을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사방에 집들이 흩어져 있었다. 로드와는 다른 곳, 인구는 더 많고 풍경은 덜 그림 같고 번화하긴 하지만 낭만은 덜한 곳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길은 울퉁불퉁하고 안개가 자욱한 밤이었다. 마부가 내내 말을 굳게 몰아왔기 때문에 1시간 반 예정이 내 짐작에는 틀림없이 마부가 내내 말을 굳게 몰아왔기 때문에 1시간 반 예정이 내 짐작에는 틀림없이 2시간으로 늘어날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손필 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마차가 교회 앞을 지나고 있었다. 나지막하고 널찍한 탑이 하늘에 맞닿아 있고 교회 종이 15분을 알리고 있었다. 마을이나 촌락이 있는 듯 사늘이에 가나다란 불빛의 은하수가 보였다. 10분쯤 지나자 마부가 자리에서 내려 두 짝으로 된 정문을 열었다. 마차가 그곳을 지났고 우리 뒤로 문이 덜커덕 닫혔다. 우리는 이제 천천히 마차길을 올라 건물의 기다란 정면으로 다가갔다. 커튼이 쳐진 네다지 창 한가운데서 촛불빛이 흘러나왔다. 나머지 창은 모두 어두웠다. 마차가 현관문 앞에서 멈추자 하녀가 문을 열었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 소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사방에 큰 문이 나 있는 네모난 현관홀을 지나갔다. 그녀가 안내한 방에는 난로와 촛불이 이중으로 밝혀져 있어서 2시간 동안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내 눈을 부시게 했다. 하지만 그 빛에 적응하고 나니 아늑하고 쾌적한 장면이 내 앞에 드러났다. 안락하고 아담한 방, 기운차게 타는 불길 옆에 놓인 커다란 탁자, 등이 높은 구식 안락 의자가 있고 거기에는 미망인 모자를 쓰고 검은 비단옷에 순백의 모슬린 앞치마를 두른 아주 단정하고 조그만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근엄함이 덜하고 온화함이 더해 보일 뿐 내가 생각했던 페어팩스 부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뜨개질에 몰두해 있었다.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의 발치에 새침하게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새로 온 가정교사의 마음을 이보다 더 안심시키는 첫 장면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압적인 웅장함도 없고 당황스럽게 하는 위험도 없었다. 게다가 내가 들어서자 노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빠르고 친절하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지루하셨죠? 조언이 말을 아주 천천히 몰거든요. 추울 텐데 불가로 오세요. 페어팩스 부인이시겠죠? 내가 말했다. 그래요. 맞아요. 앉으세요. 그녀는 나에게 자기 의자를 권하고 나서 나의 쇼를 벗기고 보니 끈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까지 수고하실 필요 없다고 극구 만류했다. 수고할 게 있나요? 당신은 아마 추위로 손이 굳어 있을 거예요. 리어, 따끈한 네 것의 술과 샌드위치를 좀 가져와. 저장실 열쇠는 여기 있어.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부들이 씀직한 열쇠 뭉치를 꺼내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자자, 불가로 더 가까이 와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짐을 가져왔겠지요. 그렇죠? 네, 마담. 당신 방에 들여놓으라고 할게요. 그녀가 말하고는 바삐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생각했다. 나를 손님처럼 대접하네.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어. 차갑고 딱딱하게 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내가 들어본 가정교사 대우와는 다르잖아.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는 일러. 그녀가 돌아와서 자기 손으로 탁자에 있는 책 한두 권과 뜨개질 감을 치워 쟁반 놓을 공간을 만들었다. 이어 리어가 쟁반을 가져오자 나에게 직접 다가를 건넸다. 여태까지 받아본 적 없는 극진한 대우를, 그것도 나의 고용주의자 윗사람에게 받게 되자 다소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기 지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으므로 그녀의 접대를 겸손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오늘 밤에 페어팩스 양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제안한 다과를 먹고 나서 내가 물었다. 뭐라고요? 가는 귀가 먹은 그 선량한 여자가 내 입에 귀를 가까이 대며 대꾸했다. 내가 더 또렷하게 질문을 반복했다. 페어팩스 양? 아, 발행양 말이로군요. 당신이 가르칠 아이는 발행양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따님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에겐 가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녀가 발행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두 번째 질문이 이어져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꼬치꼬치해 묻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게다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일 아닌가. 정말이지 기뻐요.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아 무릎에 고양이를 올리며 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와서 무척 기쁘답니다. 말벗이 생겼으니 이제 여기 생활도 꽤 즐거울 거예요. 물론 항상 즐겁긴 하죠. 손필드는 오래된 멋진 저택이고 최근에는 다소 방치된 감이 있지만 여전히 훌륭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겨울철에 혼자 있으면 꽤나 적적하다는 건 이해하실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말이에요. 리어는 착한 아이고 물론 존과 그의 아내도 아주 무던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래도 하인이라서 대등하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권위를 유지하려면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하거든요. 지난 겨울에는 관로 속에 기억났을지 모르지만 아주 혹독한 겨울이었잖아요. 눈이 오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었죠. 지난 겨울에는 11월부터 2월까지
정육업자와 우체부밖에 이 집을 방문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밤마다 혼자 앉아 있어야 했으니 사실 많이 우울했어요. 가끔은 리어에게 들어와 책을 읽어달라고 했지만 그 가엾은 아이가 그걸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답답해했죠. 봄과 여름에는 한결 지내기가 괜찮았어요. 낮이 길어지고 햇빛이 나니 좀 낫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번 가을이 시작할 무렵에 아들 발행과 그녀의 유무가 왔답니다. 아이가 생기면 갑자기 집에 생기가 넘치잖아요. 이제 당신까지 왔으니 너무나 잘 됐어요. 이 후덕한 부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의자를 더 가까이 잡아당기고 그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유쾌한 말벗이 되고 싶다는 진지한 소망을 표시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늦게까지 잡아두지 않을게요. 그녀가 덧붙였다. 벌써 12시가 다 되었어요. 하루 종일 여행하셨으니 많이 피곤할 거예요. 발이 녹으면 당신이 쓸 방을 보여줄게요. 내 방 옆방으로 준비해 놨어요. 작긴 하지만 당신 앞쪽에 있는 커다란 방보다 더 마음에 들 거예요. 거긴 가구들이 고급스럽기는 해도 너무 쓸쓸하고 적막해서 나도 거기서는 절대 안 자거든요. 나는 그녀의 배려 깊은 선택에 감사를 드리고 긴 여정으로 인해 사실 피곤한 느낌이었으므로 이만 쉬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가 불을 들고 일어섰고 나는 그녀를 따라 방을 나섰다. 그녀는 현관홀의 문이 잠겼는지부터 확인했다. 그러고는 자물쇠에서 열쇠를 빼내고 나서 위층으로 길을 안내했다. 계단과 난간은 참나무로 되어 있었다. 계단의 창은 높고 격자가 달려 있었다. 그 창과 침실문이 이어진 기다란 복도는 집이라기보다 교회처럼 보였다. 지하실처럼 아주 싸늘한 공기가 계단과 복도에 배어 있어서 우울한 공허함과 고독의 느낌을 전했다. 마침내 내 방에 들어서서야 나는 마음을 놓았다. 자그마하고 평범하게 현대식으로 꾸며진 방이었다. 페어팩스 부인이 상냥하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떠난 뒤 나는 문을 잠그고 느긋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작은 방의 생기 있는 모습은 넓은 홀과 어둡고 거대한 계단과 길고 싸늘한 복도에서 받은 오싹한 인상을 어느 정도 지워주었다. 그제야 비로소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하루가 끝나고 이제 마침내 안전한 안식처에 도착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감사의 충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곳에 감사를 드렸다. 앞으로도 나의 가는 길에 도움을 주시고 상받을 일을 하기도 전에 내게 주어진 이 호의에 보답할 수 있는 힘을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날 밤 나의 침상에는 근심의 가시가 없었다. 나 혼자만의 방에 있다는 두려움도 없었다. 고단하고 만족스러워서 금세 고나게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환하게 날이 밝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화사한 푸른색 사라사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벽지 바른 벽과 양탄자가 깔린 바닥을 보여주었다. 늘반지와 얼룩덜룩한 해반죽이 드러난 로우드와는 전혀 달랐다. 그 작고 밝은 방의 모습이 내 기분까지 밝게 해주었다. 그 모양은 젊은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에게도 가시와 수고만이 아니라 꽃과 즐거움까지 있는 아름다운 삶의 한 시기가 열리고 있는 느낌이었다.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장소와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나의 능력들이 모조리 활기를 띠고 일어나는 듯 했다. 정확히 무언지는 몰라도 아무튼 유쾌한 기대가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날 또는 그달은 아니더라도 막연한 미래의 시간에 찾아올 유쾌한 일들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중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지극히 수수한 옷가지밖에 없으니 소박한 차림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외모에 무관심하거나 남에게 어떤 인상을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최대한 괜찮아 보이고 싶었고 허락하는 한 남들의 마음에 들고 싶었다. 때로는 내가 더 예쁘게 생기지 못한 게 불만스럽기도 했다. 장밋빛 뺨과 반듯한 콧날, 앵두 같은 작은 입술을 소망하기도 했다. 큰 키에 당당하고 멋진 몸매이기를 열망하기도 했다. 내가 너무 작고 너무 창백하고 눈에 띄게 균형 잡히지 않는 이목구비를 지닌 것을 불행하게 느끼기도 했다. 나는 왜 이런 열망과 애석함을 간직하게 되었던 걸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당시에 나는 나에게 이유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유는 있었고 논리적이고 지당한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머리를 매끄럽게 빗고 검정 옷을 입고 설명입니다. 그건 퀘이크 교도 같은 옷이었는데 적어도 아주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검정 옷이 깨끗한 흰색 옷깃 장식을 바로잡자 이 정도면 페어팩스 부인 앞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맡게 될 새로운 학생이 나에게 혐오감을 느껴 뒷걸음질 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는 방의 창문을 열고 경대 위의 물건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용기를 내 밖으로 나섰다. 매트를 깔아놓은 긴 복도를 지나 매끄러운 참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홀에 도착했다. 거기서 잠시 멈춰 섰다. 벽에 걸린 그림들. 하나는 갑옷을 입은 험악한 남자였고 하나는 머리에 파우더를 뿌리고 진주 목걸이를 걸친 여인의 초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벽에 걸린 그림들, 천장에 매달린 청동 램프, 오랜 세월과 손때로 검게 변한 기이하게 조각된 참나무 틀에 들어있는 커다란 시계를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매우 당당하고 인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웅장한 것에 그리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절반이 유리로 된 현관홀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문지방을 넘어갔다. 맑은 가을 아침이었다. 이른 아침의 태양이 갈색으로 물든 숲과 아직 초록빛인 들판 위로 잔잔하게 빛을 비추었다. 나는 잔디로 걸어가서 고개를 들고 저택의 정면을 살펴보았다. 거대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커다란 3층 건물이었다. 귀족의 저택이라기보다 신사의 저택이었다. 지붕 위에 있는 흉벽이 그림 같은 느낌을 자아냈다. 깍깍대며 비행하는 당까마귀 떼를 배경으로 건물의 회색 정면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들이 잔디와 정원 위로 날아 도랑으로 분리되어 있는 넓은 목초지에 내려앉았고 목초지에는 참나무처럼 굵직하고 단단하고 옹이 가진 거대한 가시나무 고목들이 늘어서 있어서 이 저택의 명칭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짐작했다. 가시나무가 많아서 손필드라고 부른다는 뜻이다. 가시나무가 손트리네요. 손필드, 가시나무. 손필드가 나왔다. 그렇죠. 저 멀리에 언덕들이 보였다. 로드 주위에 있는 산처럼 높거나 험하지 않았고 세상을 단절시키는 장벽 같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꽤나 조용하고 고적한 언덕들이어서 활기찬 밀코트 지방에 어울리지 않게 격리된 느낌을 풍기며 손필드를 감싸고 있었다. 나무 사이사이로 지붕을 드러낸 작은 촌락이 언덕의 한쪽 기슭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그 구역의 교회는 손필드에 더 가까운 곳에 자리했다. 낡은 탑이 저택과 정문 사이의 둔덕을 굽어보고 있었다. 나는 그 차분한 경치와 유쾌하고 상쾌한 공기를 즐기며 당까마귀들의 깍깍거림을 기분 좋게 듣고 있었다. 고색 창년한 저택의 정면을 바라보며 페어팩스 부인처럼 외로운 노부인이 살기에는 너무 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장본인이 문에 나타났다. 어머, 벌써 나왔어요? 일찍 일어나는 편인가 봐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상냥한 키스와 악수를 선사하며 나에게 물었다. 손필드는 어때요? 나는 대단히 마음에 든다고 대답했다. 그래요, 예쁜 곳이죠. 하지만 로제스트 씨가 여기서 눌러 사시든지 더 자주라도 들러주셔야 할 텐데 더 황폐해질까 봐 걱정이에요. 큰 저택과 아름다운 정원에는 주인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로제스트 씨요? 그분이 누군데요? 내가 외쳤다. 손필드의 주인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하고는 다시 물었다. 그분은 이름이 로제스트인 걸 몰랐어요? 당연하지, 알 리가 없자는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데. 하지만 이 노부인은 그의 존재를 누구라도 직감적으로 알아야 하는 보편적인 사실로 여기는 듯 했다. 내가 말했다. 저는 부인이 손필드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요? 어머나, 저런 무슨 그런 생각을. 내 집이라뇨. 나는 여기 가정부예요. 관리하는 사람이죠. 물론 로제스트가의 외가 쪽 먼 친척이긴 해요. 적어도 내 남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저기 언덕에 있는 작은 마을인 헤이 교구를 관리하던 목사였고 정문 옆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보았답니다. 지금의 로제스트 씨 어머니가 페어팩스였고 내 남편과는 재종관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런 관계를 이용하지 않아요. 사실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자신을 평범한 가정부라고 생각해요. 로제스트 씨가 항상 잘 대해주시니 그 이상 기대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맡을 학생은요? 로제스트 씨가 맡아 키우는 아이예요. 나에게 그 아이의 가정교사를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땡땡주에서 키우실 생각이신가 봐요. 마침 저기 오네요. 보험과 같이. 그 애는 유모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렸다. 이 상냥하고 친절한 미망이는 지체 높은 귀부인이 아니라 나처럼 고용된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 대한 느낌이 나빠진 것은 아니었다. 아니, 전보다 더 기뻤다.
그녀와 나는 진짜 대등한 관계였다. 그녀가 단순히 생책을 낸 것이 아니었다. 더욱 잘된 일이었다. 나의 입장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내가 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한 소녀가 뒤에 유모를 달고 잔디로 달려왔다. 아직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 듯 했다. 7살이나 8살쯤의 어린 아이로 체구가 꽤 작고 얼굴은 파리하고 이목구비는 오목조목하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탐스럽게 늘어져 있었다. 나를 본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잘 잤어요, 아델 양. 이리 와서 앞으로 아가씨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언젠가 슬기로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실 선생님께 인사드려요. 아이가 다가왔다. 이분이 내 선생님이야? 그녀가 내 쪽을 가리키며 유모에게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네, 그래요. 외국인이에요? 프랑스를 듣고 놀라서 내가 물었다. 유모는 외국인이고 아델은 대륙에서 태어났어요. 아마 6개월 전까지는 거길 떠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이제 조금 할 수 있기는 한데 프랑스를 워낙 많이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아마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나는 프랑스인에게 프랑스를 배웠다는 이점이 있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피에르 선생과 대화를 나누었고 지난 7년 동안 악센트에 신경 쓰며 선생의 발음을 최대한 똑같이 따라하면서 프랑스를 외워 익혔으므로 어느 정도 정확하고 능숙한 프랑스 실력을 갖추었고 따라서 아델 양과 얘기할 때 크게 곤란을 겪을 것 같지 않았다. 내가 자신의 가정교사라는 말을 듣고 그녀가 다가와 나와 악수를 나눴다. 아침 식사를 하러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내가 프랑스로 몇 마디 건넸다. 그녀는 처음에 짤막하게 대답했지만 식탁에 앉아서 그 커다란 개암나무빛 눈동자로 10여 분간 나를 관찰하더니 갑자기 유창하게 프랑스어로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와, 마드모아젤은 로제스트 씨만큼이나 프랑스를 잘하네요. 아저씨에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소피도 그럴 수 있겠어요. 소피가 기뻐할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페어팩스 부인은 죄다 영어로 말해요. 소피는 내 유모예요. 나랑 같이 굴뚝에서 연기 나는 커다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는데 난 멀미가 났어요. 소피도 멀미하고 로제스트 씨도 그랬어요. 로제스트 씨는 살롱이라는 예쁜 방 소파에 누워 있었고 소피랑 나는 다른 방에 있는 작은 침대에 있었어요. 침대에서 떨어질 뻔한 적도 있어요. 선방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드모아젤 이름이 뭐예요? 에어, 제인 에어야. 에이르? 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우리가 탄 배는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큰 도시에 도착했어요. 새까만 집들과 온통 연기뿐인 아주 커다란 도시였어요. 내가 살던 예쁘고 깨끗한 마을과는 전혀 달랐어요. 로제스트 씨가 나를 안고 널빤지를 건너 땅에 내렸고 소피가 따라왔고 우리 모두 마차에 탔죠. 그걸 타고 여기보다 더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집으로 갔어요. 호텔이라고 부르는 데였어요. 우리는 거기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나는 소피랑 같이 초록빛 나무들이 아주 많은 커다란 공원으로 매일 산책을 나갔어요. 거기에는 나 말고 다른 아이들도 많았고 아름다운 새들이 떠있는 연못도 있었는데 내가 걔네들한테 빵 부스러기를 뿌려줬어요. 저렇게 빠르게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어요? 페어팩스 부인이 물었다. 나는 피에르 선생의 말씨에 적응돼 있어서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 선량한 노부인이 말을 이었다. 저 아이한테 부모에 대해 좀 물어봐 주세요. 부모를 기억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이에게 내가 물었다. 아델, 너가 말한 그 예쁘고 깨끗한 마을이 있을 때 누구와 같이 살았니? 오래전에 엄마와 같이 살았는데 엄마는 성모 마리아에게 떠났어요. 엄마가 춤추고 노래하고 시 낭송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아주 많은 신사숙녀분들이 엄마를 만나러 왔는데 나는 그분들 앞에서 춤을 추거나 무릎에 앉아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제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녀가 아침을 다 먹은 상태였으므로 나는 그녀의 노래 솜씨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녀가 의자에서 내려와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무릎에 앉았다. 이어 조그만 두 손을 새침하게 앞으로 모아잡고 곱슬머리를 뒤로 흔들며 천장으로 시선을 올리더니 어느 오페라에 나오는 가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버림받은 여인이 애인의 변심을 슬퍼하다가 자존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였다. 시녀에게 가장 화려한 보석과 가장 값비싼 옷으로 단장시켜 달라고 하고 그날 밤 무도회에서 그 거짓된 자를 만나 명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의 배신이 그녀에게 아무런 슬픔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결심하는 내용이었다. 어린 가수가 부르기에는 어울리지 않은 주제인 듯 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혀 짧은 소리로 부르는 사랑과 질투의 노래를 듣는 게 이 공연의 핵심이었던 모양이다. 형편없는 취향이었다. 내 생각에는 그랬다. 엄마도 오페라 갔을 거래. 아델은 꽤 음정을 제대로 맞추어서 어린아이답게 순진하게 노래했다. 다 부르고 나서 내 무릎에서 팔짝 뛰어 일어나며 말했다. 마드모아젤, 이번에는 시를 낭송해 드릴게요. 그녀가 자리를 잡더니 프랑스로 이야기합니다. 쥐들의 회의, 라퐁된 우아를 읊기 시작했다. 구두점과 강세를 세심하게 신경 쓰며 굴곡 있는 목소리로 적절한 몸짓까지 섞어가며 우아를 외워나가는데 그 나이 또래에게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서 꼼꼼하게 훈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가 가르쳐 줬니? 내가 물었다. 네, 엄마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하고 쥐 한 마리가 그에게 말했어요. 대답해 줘요. 질문이 나올 때 억양 올리는 걸 잊지 않게 하려고 엄마가 이렇게 내 손을 들게 했어요. 이제 춤도 보여드릴까요? 아니, 그만하면 됐어. 엄마가 너의 말처럼 성모 마리아에게 떠나고 난 그 다음에는 누구와 같이 살았니? 프레데릭 부인과 그 남편과 같이 살았어요. 날 돌봐주긴 했지만 친척은 아니에요. 엄마처럼 좋은 집이 없는 걸 보면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오래 있지 않았어요. 로제스트 씨가 영국에 가서 같이 살겠느냐고 물으셔서 내가 좋다고 했거든요. 로제스트 씨는 내가 프레데릭 부인을 알기 전에 알았던 분이고 항상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예쁜 옷과 장난감들을 사주셨죠. 하지만 아저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영국으로 날 데려다 놓고 혼자 돌아가 버려 이젠 통 보질 못하거든요. 아침 식사를 한 뒤 아델과 나는 서재로 물러갔다. 로제스트 씨가 그곳을 공부방으로 쓰라고 지시한 모양이었다. 대부분의 책은 유리문 안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기초적인 학습에 필요할 만한 갖가지 책과 가벼운 문학, 시, 전기, 여행서, 로맨스 등이 꽂힌 책장 하나가 열려 있었다. 이 정도 책이면 가정교사가 읽기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한 듯 했다. 그리고 사실 현재의 나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로우드에게 가끔 찾아볼 수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책들에 비하면 풍성한 오락과 지식을 제공해 줄만 했다. 이 방에는 음색이 탁월한 새 캐비넷형 피아노도 있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젤과 지구의도 한 상 있었다. 나의 학생은 공부에 별로 집중하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유순한 편이었다. 무엇이건 규칙적인 일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닐 듯했다. 나는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조금 가르치며 오전 시간을 보내다가 정오에 유모에게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아델의 학습 교재에 필요한 그림을 몇 장 그리기로 마음먹었다. 화첩과 연필을 가지러 위층으로 올라가려는데 페어백스 부인이 나를 불렀다. 오전 공부가 이제 끝났나 보죠? 그녀는 접이 문들이 열려있는 방에 있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내가 그리로 들어갔다. 보랏빛 의자와 커튼, 터키산 양탄자, 호두나무 패널을 댄 벽, 스테인드 글라스가 화려한 큼직한 창문, 우아하게 털 잡힌 천장이 노업이 솟은 커다랗고 품위 있는 방이었다. 페어백스 부인은 사이드보드 앞에서 보라색 성관장 광석으로 된 고급 꽃병들을 닦고 있었다. 방이 참 아름다워요. 내가 둘러보면서 소리쳤다. 이 방의 절반만큼이라도 인상적인 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렇죠. 여긴 식당이에요. 햇빛과 공기를 통하게 하려고 방금 창문을 열었어요. 사람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방에는 아무래도 습기가 차기 마련이거든요. 저쪽 응접실은 지하실 같아요. 그녀가 창문과 비슷하게 널찍한 아치를 가리켰다. 늘어뜨려졌던 보라색 커튼이 이제 동그랗게 묶여 있었다. 폭넓은 계단 2개를 올라 들여다본 그 너머의 광경이 너무나 화려해서 나의 경험 없는 눈에는 마치 동화 속의 세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곳은 아주 어여쁜 응접실일 뿐이었다. 안쪽에 내실이 하나 있었는데 양쪽에 모두 화려한 꽃 화환을 올려놓은 듯한 하얀 양탄자가 펼쳐져 있었다. 천장에는 하얀 포도송이와 포도 잎사귀들이 눈처럼 하얗게 새겨져 있고 그 아래로 진홍색 카우치와 긴 의자들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반면에 연한 파로스 대리석으로 된 벽난로 선반 위의 장식은 루비처럼 빨갛게 반짝이는 보헤미아 유리 제품이었다. 창문 사이사이에 있는 커다란 거울들이 눈과 불이 섞여 있는 듯한 방 안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했다. 내가 말했다. 어쩜 이렇게 말끔히 정리해 놓으셨어요? 페어백스 부인. 먼지도 없고 덮개도 없네요. 공기만 싸늘하지 않다면 매일 같이
매일같이 쓰는 방인 줄 알겠어요. 에어양, 로제스트 씨가 여기 오시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오시게 되면 항상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오시거든요. 죄다 덮개를 씌워 놓았다가 도착하신 뒤에 준비하느라 법석 뜨는 걸 언짢아 하시는 것 같아서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에요. 로제스트 씨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편인가요?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사다운 취향과 습관을 지니신 분이라 모든 것이 그에 걸맞게 관리되기를 기대하시죠. 그분을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대체로 그분에게 호감을 느끼나요? 아, 그럼요. 집안 대대로 여기서 존경을 받아왔어요. 이 부근의 토지는 눈길이 닿는 데까지 거의 모두가 아득한 옛날부터 로제스트 가문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토지는 그렇다 치고 그분의 댐댐이를 좋아하시나요? 그가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분인가요? 나로서는 주인 나리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소작인들도 공정하고 관대한 지주로 생각할 거예요. 같이 얼굴 뵌 적도 별로 없지만요. 특이한 점 같은 건 없나요? 간단히 말해서 그분의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 나무랄 데 없어요. 조금 별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머리도 좋으실걸요. 대화를 많이 나눠본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별나신데요? 글쎄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 느끼게 돼요. 그분이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을 하는 건지 마음에 드시는 건지 아닌 건지 도통 감이 안 잡히거든요.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할까요? 적어도 나는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죠. 아주 좋은 주인이시니까. 페어팩스 부인에게 그녀와 나의 고용주에 대해 얻어들은 설명은 이게 전부였다. 세상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격을 설명하거나 두드러지는 특징을 관찰하고 묘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선량한 부인도 분명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나의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을 뿐 별다른 정보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녀에게 로체스트 씨는 그냥 로체스트 씨였다. 영지를 지닌 지주, 신사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그 이상 알려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하는 나를 의아하게 여기는 듯했다. 식당에서 나오자 그녀가 집의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나는 위층과 아래층으로 그녀를 따라다니며 하나같이 멋들어지고 잘 정돈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앞쪽의 큼지막한 침실들이 특히 웅장하게 느껴졌다. 3층의 몇몇 방들은 어둡고 천장이 낮았지만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흥미로웠다. 한때 아래층에 있던 가구들이 유형이 바뀌면서 이리로 옮겨져 온 모양이었다. 좁은 느자지 창으로 들어오는 불완전한 빛이 100년 된 침대 틀들을 보여주었다. 참나무나 호두나무로 만든 것 같은 괴짝들은 마치 유대인의 계율 상자처럼 종려나무 가지와 아기 천사들의 머리가 묘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등이 높고 폭이 좁은 아주 오래된 의자들이 줄을 이었다. 등받이 없는 의자들은 그보다 더 오래되어서 2세대 이상 관속의 먼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를 놓았을 쿠션 윗부분의 자수들이 반쯤 지워져 있었다. 이 모든 유물들로 인해 손필드 저택의 3층은 과거의 집, 기억의 성소 같은 인상을 풍겼다. 이 어석한 곳의 예스러움과 정적과 어둠을 낮에 보는 것은 꽤나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저 넓고 묵직한 침대들 중 하나에서 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중 어느 것은 참나무 문 안에 갇혀 있었다. 다른 것들은 기묘한 꽃들과 더 기묘한 새들, 더더욱 기묘한 인간들의 형상을 두툼하게 수놓아 정성을 들인 고대 영국의 장막들로 가려져 있었다. 창백한 달빛이 비치면 정말로 모두 기묘해 보일 듯했다. 하인들이 자는 곳인가요? 하고 내가 물었다. 아니요. 그들은 뒤쪽에 있는 더 작은 방들을 사용해요. 여기서 자는 사람은 없어요. 손필드 저택에 유령이 있다면 아마 여기가 소굴일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유령은 안 나오는 건가요? 지금까지 나온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페어팩스 부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없나요? 전설이나 유령 이야기라도? 없는 것 같아요. 로체스트 집안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조용하다기보다 과격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아마 그래서 지금 무덤에서 편안하게들 쉬시는 게 아닐까요? 네. 인생의 끊임없는 열병을 다 치른 뒤에 편안히 잠들어 있다는 말이로군요. 내가 중얼거렸다.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페어팩스 부인? 다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녀에게 내가 물었다. 나판 지붕으로요. 당신도 가서 같이 경치를 보겠어요? 나는 계속 그녀의 뒤를 따라 다락방으로 통하는 비좁은 계단을 올라
거기서 뚜껑문까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나갔다. 이제 까마귀 떼와 같은 높이에서 그들의 둥지를 바라볼 수 있었다. 흉벽에 몸을 기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도처럼 펼쳐진 부지가 눈에 들어왔다. 밝은 벨벳 같은 잔디가 저택의 회색 토대를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었다. 공원처럼 넓은 들판에 고목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나무에 달린 잎사귀보다 이끼가 더 진한 초록빛으로 무성한 오솔길이 암갈색으로 말라붙은 숲을 나눠 놓았다. 정문 앞의 교회, 길, 평화로운 언덕들, 이 모든 것이 가을날의 태양 아래서 쉬고 있었다. 진주 같은 하얀색으로 무늬를 그린 딱 좋은 하늘색의 하늘이 평성과 마주 닿아 있었다. 이렇다 할 특징은 없지만 보이는 모든 것이 상쾌한 풍경이었다. 그곳에서 다시 뚜껑문에서 내려올 때 사다리로 내려가는 길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내가 올려다보았던 푸른 하늘과 즐겁게 내려다보았던 저택 주위의 햇살 가득한 숲풀과 목초지와 푸른 언덕에 비해 다락방은 지하 창고만큼이나 캄캄했다. 베어백스 부인이 뚜껑문을 닫느라 잠시 뒤로 쳐졌다. 나는 손으로 더듬어 다락방에서 나가는 출구를 찾아낸 뒤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3층의 앞쪽 방과 뒤쪽 방들을 가르며 길게 이어진 복도에서 머뭇거렸다. 멀리 끝에 작은 창이 하나 있을 뿐이라서 복도는 어둡고 좁고 낮았다. 양쪽에서 줄지어 선 작고 검은 문들마저 모두 닫혀 있어서 마치 푸른 수염의 성에 나오는 복도 같았다. 조용히 걸음을 떼어놓는데 이 적막한 공간에서 들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소리, 웃음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기괴한 웃음이었다. 또렷하고 딱딱하고 기쁨이 없는 웃음에 나는 멈칫했다. 소리는 아주 잠깐 멎었다가 더 커졌다. 처음에는 뚜렷하긴 했지만 나지막한 소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시끄러울 정도로 요란해져서 텅 빈 모든 방에 메아리쳐 울리는 듯 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나오는 방은 한 곳이었고 나는 그게 어느 방인지 알 수 있었다. 베어팩스 부인 하고 내가 소리쳤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다. 저 웃음소리 들었어요? 누구 소리죠? 하인들 중에 누구겠죠? 아마 그레이스 풀일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소리 들으셨어요? 내가 다시 물었다. 네, 분명히 들었어요. 자주 듣는 소리인걸요. 그녀가 이쪽 방에서 바느질을 해요. 가끔은 리어도 같이 있는데 그들이 같이 있으면 자주 소란스러워지죠. 그 웃음은 낮게 뚝뚝 끊어지며 반복되더니 묘한 웅얼거림으로 끝났다. 그레이스, 그쪽을 향해 베이펙스 부인이 소리쳤다. 나는 그레이스라는 인물이 대답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처럼 비극적이고 초자연적인 웃음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이 한낮이고 유령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에서 기괴한 웃음이 들렸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상황이나 시기도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미신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놀라움을 느낀 것조차 어리석었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나에게서 제일 가까운 문이 열리더니 하인 하나가 나타났다. 30에서 40 사이로 보이는 여자였다. 단단하고 떡 벌어진 몸, 빨간 머리, 딱딱하고 못생긴 얼굴. 그보다 더 유령 같지 않은 유령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베어팩스 부인이 말했다. 너무 시끄러워 그레이스 지시사항을 잊지 말아요. 그레이스가 말없이 예를 갖추고 들어갔다. 그러자 그 미망인이 말을 이었다. 바느질을 하고 리어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못마땅한 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은 아주 잘해요. 아 참, 오늘 아침에 새 제자와는 어떠셨어요? 아델 쪽으로 화제가 돌아간 우리의 대화는 아래층의 가볍고 경쾌한 지역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델이 현관홀에서 우리를 맞으러 달려오며 외쳤다. 식사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배고파 죽겠어요. 준비된 식사가 페어팩스 부인의 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